2021년 미국의 여론조사업체 퓨리서치가 17개국을 대상으로 중국에 대한 평판을 조사한 결과 17개국 중 15개국이 중국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중국을 가장 싫어하는 나라는 일본이라고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근래 메이드 인 차이나가 없이 살고 있는 일반인들이 계실까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왜 많은 선진국들 국민들이 중국을 싫다고 찍어서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 상세한 조사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상국 17개국에서 조사한 결과 15개 국가에서 중국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대답이 50% 이상 나왔습니다. 중국에 대한 가장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나라는 일본이 88%로 최고였으며 그 뒤를 스웨덴, 호주, 한국, 미국이었습니다. 특히 미국인 76%는 중국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전 조사 때보다 3%포인트 상승한 것입니다. 미국에 이어 캐나다, 네덜란드, 독일, 대만, 벨기에, 뉴질랜드,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에서도 중국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50%를 넘었습니다. 조사국 중 싱가포르 64%, 그리스 52%에서만 긍정적 답변이 높게 나왔는데요. 특히 싱가포르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도 긍정적 대답이 높게 나온 유일한 국가입니다. 이외의 16개국에서는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 시 주석의 능력에 의아함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싱가포르도 중국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습니다. 참여한 모든 국가에서 중국 정부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사실 17개국의 면면을 보면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4개국을 제외한 13개국은 서방 선진국들입니다. 대체 중국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렇게 찍혀버린 것일까요?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그럼 먼저 반중의 의미부터 정확하게 알고 나머지 이유들을 봐야겠습니다. 반중을 정의해보면 반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이나 중국인의 체제 사상, 문화 정책 등에 반감을 갖거나 적대적인 성향을 의미하는데요. 중국의 반민주적 독재 정치, 외교 노선, 반인권적 행위, 각종 해외 공작 활동 등에 반대하는 것이 반중이며 이를 넘어 중국인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혐오 발언이나 인종차별적인 행위까지 하기에 이르면 이를 혐중이라고 합니다. 반중 감정은 역사적으로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중국이 역사적으로 아시아에서 큰 나라로서 오랫동안 위치하였기 때문에 중국의 영향력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편이었으나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요. 최근 반중의 첫 번째 제일 강력한 이유는 코로나 사태의 원인 제공이라는 측면이 큽니다. 아시아 지역에 머물고 있던 반중의 감정이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 반중과 함께 혐오를 일으키는 혐중까지 폭발적으로 확대된 사건이지요. 2020년대 이후 반중 세력은 대부분 이를 첫 번째 원인으로 꼽고 있지요. 중국의 시진핑은 코로나19를 철저히 은폐하려다 더 이상 막지 못할 때가 되고 나서야 바이러스 유행 사실을 인정했고 시진핑의 헛발질 동안 전염되었던 수많은 중국인들이 해외여행으로 전 세계에 널리 퍼뜨려버려 세계적인 팬데믹이 시작되고 만 것이죠. 덕분에 수백만의 무고한 사람들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키며 제8대 WHO 사무총장과 협착하여 팬데믹 선언을 최대한 늦추면서 코로나 인명피해를 가속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중국 내 통계 조작 논란의 본인의 책임은 부정하고 중국 혼자 살아남은 게 자랑이라는 듯 남의 탓만 하며 자국 내에 조작된 통계를 바탕으로 독재자 시진핑 우상화 선전만을 진행하면서 전 세계의 본인들의 국가 이미지를 바닥으로 내리꽂는 자살골의 이유가 되었지요. 하나의 사태에 대한 중국의 자충수를 알려드리는데도 너무 많아 힘드네요. 원래부터 역사적 반목이 있어 중국을 싫어하는 아시아 국가들이나 유럽, 북미는 물론이고 서구권을 싫어하던 아랍인, 아프리카인, 라틴 아메리카 등지의 제3세계 국가들에서의 자신들의 이미지를 후려쳐버려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자국에서 코로나19의 시작을 부정하고 되려 미국에서 시작되었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중국은 전세계 코로나19 통제에 기여를 했으며 방역에 성공했다고 홍보하는 등 중국 공산당에 대한 끝없는 우상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아전인수, 경강부회식 태도로 예방 능력이 떨어져 물백신 소리까지 나오는 중국산 백신을 팔려는 아주 고약한 상술까지 나돌며 병주고 예약 주는 식의 태도도 반중 여론에 더욱 기름을 붓는 행동들을 하고 있지요.
뿐만 아니라 2021년으로 1년 연기된 2020 도쿄 올림픽도 여러 난관 속에서 겨우 치른 후 정작 자국에서 열리는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예정대로 치렀고, 모두가 예상대로 21세기 올림픽 중에서 가장 추악한 모습을 보여주는 최악의 올림픽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종 논란과 올림픽 보이콧, 편파 판정 및 오심 논란이 발생하여 결국 올림픽의 저주에 걸리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까지 만들게 되었지요. 그 다음으로는 중국의 대외 팽창주의인데요. 중국의 대외 팽창주의는 중국 대내외적 사정으로 인해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영토가 넓은 나라답게 중국은 무수히 많은 영토 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안마다 다 차이는 있겠지만 센카쿠 열도, 스프레틀링 군도, 스카버러 암초, 아르나찰 프라데시, 아크사이친, 카슈미르, 파라셀 군도, 그리고 하나의 중국 정책에 관하여 타이완 섬에 대한 크고 작은 분쟁들을 갖고 자주 뉴스의 세계편에 올라오는 단골 메뉴이지요. 또한 미국이 원교군공 외교 정책을 하는 것에 비해 중국 정부는 가까운 나라이건 먼 나라이건 상관않고 유달리 강압적인 전람 외교 정책만 시행하고 있다 보니 자연히 주위의 적이 늘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냉전 시기 미국이 중남미의 독재 정권들을 지원하여 중남미 지식인들 사이에서 공공의 적 수준으로 증오를 받았다면, 오늘날 중국은 1대1로를 바탕으로 전세계 각지의 부패한 포퓰리스트 정권들 혹은 독재 정권들을 지원하고 있어 주변국 대중들에게 한결같은 반감을 심어준다는 면에서 미국이 아들 부시 정권 시절에 보여준 프랑스 같은 서유럽 국가마저 적으로 돌렸었던 최악의 네오콘식 외교 정책과 별 다를 바 없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현재 중국 내적으로 보자면 내부의 정치, 사회, 문화, 경제적 문제의 무게가 결코 작지 않은 실정이고, 정치적으로는 중국 공산당 내부의 상위 엘리트들의 타협과 결합으로 유지되던 당 지도체제가 시진핑 주석의 1인 독재로 치닫는 과정에서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내부적인 감시와 탄압체제가 점점 더 강화되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날이 가면 갈수록 심화되어 가고 있는 당 관료들, 정치인, 공안의 부정부패와 정경유착, 그리고 무분별한 개발과 일당 독재 정치를 바탕으로 진행된 급속한 자본화와 산업화로 인한 양극화, 환경 파괴 문제를 겪고 있으며, 그리고 언론 통제로 인해 국외적으로 잘 드러나지는 않고 있으나 개발과 산업화에 있어서 선제적으로 발전한 대도시와 농촌과의 발전 격차나 자원 수탈, 심각한 성비 불균형과 인구의 노령화 등이 국내의 소수민족 문제 등과 복잡하게 얽혀 중국 내부에 많은 명암을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인민들의 시선과 불만을 누그러뜨리려고 위대한 중국, 강한 중국을 부각시키고 불만의 시선을 대외로 돌리기 위한 하나의 방책으로서 이러한 강경외교와 대외 팽창주의가 필요해진 것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강화시키는 중화 사상. 중국 공산당은 자당의 독재를 강화시키기 위해 장점인 때부터 강한 민족주의를 국가적으로 자국민에게 심기로 유명하였습니다. 당시 중국은 개혁개방으로 인한 상당히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었는데, 당연히 경제가 성장하면 동시에 외부와의 교류가 많아져 자국민이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를 필요로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천안문 6.4 항쟁 및 중국 제스민 혁명 등의 혁명으로 실제로 이어졌으며, 특히 천안문의 경우에는 중국 경찰마저도 시위대에 합류할 정도로 격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덩샤오핑이 이들을 강하게 진압하였고, 덩샤오핑의 후계자인 장쩌민 역시 자신의 건좌를 공고히 하기 위해 자국민을 중화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후진타오 때까지는 그래도 이게 그리 강하지 않아 중국 내부에서 상당히 많은 민주화 시위가 일어났고, 광둥성 마오밍시의 우칸촌 같은 외부에도 상당히 유명한 민주주의 시위도 나오는 등 그래도 나쁜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진핑이 집권하면서 이는 달라졌습니다. 시진핑은 그 누구보다도 강력한 정권 유지를 위해 그야말로 북한에 비교될 정도로 강한 세뇌 및 인권 탄압을 자행하였고, 황금방패 등의 정책을 펼쳐서 중국인을 외세로부터 격리시키기 시작하였습니다. 2021년 들어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중국인이 본격적으로 중국 공산당 정권에 의문을 품고 시진핑의 회의적으로 변하자 중국의 한국 문화예속화 시도, 2021년 중국 규제 등의 강력한 규제 및 세뇌를 다시 한번 시행하여 중국인들을 옥죄고 있는 게 정설입니다. 사실상 현재 이 국수주의적 중화사상은 시진핑이 만들었다고 봐도 될 정도로 시진핑 대의 세뇌 정책은
그 누구보다 강하다고 평가됩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비뚤어진 애국심으로 외국에서도 중국에서 하던 대로 행동하고 이에 항의하면 무시하거나 비웃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중국인이 욕을 먹는 경우는 대개 저런 일 때문이라고 보면 됩니다. 또한 온라인이 전 세계의 문화와 소통의 장이 된 지금 중국의 사용자들은 온라인 게임에서의 비매너, 해킹 프로그램의 사용으로 여러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인터넷과 온라인 게임을 많이 접하는 젊은 세대에서는 각종 온라인 게임에서 역시 인해 전술을 군 전략의 1등 가치로 인식하는 나라답게 중국인들이 서로 뭉쳐 다른 국가 유저들에게 민폐를 끼친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온라인의 반중 인식은 배그가 출시하면서 점차 퍼져나갔는데 중국인들이 서로 팀이 아닌데도 뭉쳐서 타 국가 유저부터 처리한다던가 비인가 프로그램, 특히 에임핵이나 적의 위치를 알려주는 ESP 핵 등을 사용하여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면서 이러한 인식이 커지게 되었고, 특히 대래 중국에서의 노트북 발표회에서 회사의 임원이 직접 노트북의 높은 성능으로 핵을 잘 이용할 수 있다고 소개한 프로모션은 중국 유저는 곧 핵쟁이라는 인식의 날개를 달아주는 우픈 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배그 이전에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던 이야기지만 중국에선 핵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의 당당한 소비 문화로 자리 잡은 상황입니다. 이는 중국 내 게이머들 사이에서도 지적이 나올 정도인데 핵을 제작하고 판매 및 구매하는 게 광범위하게 퍼져 있으며 심지어는 PC방 같은 곳에서도 당당하게 핵을 설치하고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술했듯 번듯한 컴퓨터 기기 기업의 임원이 핵 사용을 권장하는 정도라서 핵에 대한 삐뚤어진 인식이 얼마나 깊게 박혀 있는지 알기 쉽지요. 이런 문제로 중국인들과 마찰을 빚은 많은 게이머들은 중국인들이 핵 사용을 하나의 권리로 보고 있으며 심지어 내돈내산인 핵 써서 게임하겠다는데 네가 왜 뭐라 하냐며 이해를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경험담도 많습니다. 오죽하면 중국인들 중 일부 양심 있는 게이머들이 참다 못해 핵이 별로 없고 핵 쓰는 게 죄악시되는 해외 서버로 사이버 망명을 가는 정도랄까. 일부 온라인에서의 일이라 치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러한 사건들은 전체적으로 중국인들의 잘못된 자본주의 개념, 문화혁명으로 망가진 역사관, 나만 잘되면 된다는 이기주의 등 사실 중국인들이 해외에서 저지르는 많은 악행의 기본이 되는 행동의 예시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화혁명으로 사실 중국은 많은 사상적 역사 인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은 중화사상과 팽창주의로 인해 주변 국가에 대한 문화, 역사 왜곡을 아무런 거부감 없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만 해도 소위 국뽕이라는 영상들에서 만약 몽골이 우리 땅이다 말한다면 많은 분들이 그게 왜 우리 땅인지 의아해하지 않으실까요? 하지만 현재의 중국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중국 정부와 중국인들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자국 내에 무수히 많은 소수민족들을 주류 민족인 한족에 통합시키기 위해 수많은 역사 왜곡과 문화 왜곡을 저질러 왔는데 최근 들어서는 아예 주변에 독립된 국가들인 대한민국, 일본, 동남아시아 국가들, 인도 등에까지 온갖 외교적 갑질과 역사 왜곡을 저지르고 있는 중이지요. 이들이 주로 자신의 문화, 역사, 위인 등이라고 우기는 것은 한국의 한복, 김치, 쌈, 삼계탕, 고구려, 윤동주, 일본의 기모노, 베트남의 아오자이, 몽골의 칭기즈칸, 인도네시아의 바틱 등이 있으며 또한 아시아의 문화는 나뉘지만 스파게티나 햄버거를 가지고 중국이 원조라 주장하기도 한다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경우 2020년 들어 격화된 중국의 김치 왜곡, 중국 국수주의 네티즌의 한국 연예계 비방과 한복 봉북공정 논란을 비롯한 중국의 한국 문화 예속화 시도를 통해 봉북공정이라는 수천 년 전의 고대사 왜곡부터 불과 100년도 되지 않은 현대의 한국 문화까지 왜곡하려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내보이고 있지요. 중국의 이러한 문화 왜곡과 역사 왜곡은 일본의 역사 왜곡 및 일본 우익 사관과 유사하게 역사적 근거 없이 오로지 자문화 중심주의와 제국주의로만 무장한 채 단순히 폭력적인 주장을 반복하여 밀고 나간다는 것에 있습니다. 반발하는 측에서 근거를 제시해도 무시하거나 오히려 소국이 대국에게 무례하게 굴면 망한다는 전쟁과 파시스트, 양아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 및 무역에서의 갑질. 경제적인 면에서도 문제가 되는 게 중국인들의 경제 규모가 하도 크다 보니 이들이 조금만 관심을 보여도 그 분야의 경제 사정이 급변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미국과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한국에선 2000년대 초반에 반미 열풍이 거세게 불어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초대형 성조기를 찢어버리는 퍼포먼스를 벌일 정도였으나 미국에선 사태에 대해 우려나 유감을 표시하긴 했어도 한국에 대한 대대적인 무역보복, 문화 통제 등의 조치는 취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바로 한알령부터 떨어졌을 것입니다. 중국은 엄청난 규모의 시장이라는 이점을 이용해 내 말 안 듣는 나라의 물건은 수입하지 않겠다며 협박 수준의 갑질을 해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지요. 예를 들면 남중국해 분쟁 사태에서 필리핀과 마찰이 일어나자 필리핀산 망고 불매 운동이 벌어지는 시기입니다. 불매 운동이야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이것이 단순한 소비자의 불매 운동이 아니라 정부가 만든 불매 운동이라는 것이 주요하고요. 또한 피해국의 입장에서는 13억 명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등을 돌리면 그 타격이 무지막지하기 때문에 쉽게 볼 수가 없는 문제이지요. 이외에도 중국 여행객들의 추퇴, 신장 및 여러 지역에서의 인권 탄압, 절대적 언론 통제, 중국 해외 부동산 투기 등등등. 너무 많아 이를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아무쪼록 거대한 중국이 다시금 세계화의 거대한 물결을 받아들여 전 세계 나라들과 다시금 가까워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가 많겠지요. 이상 류익남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알람은 여러분을 즐겁게 해드리는 원동력입니다. 감사합니다.